진짜로 시작해보자. 날씨가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자, 오늘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학원에서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서 좀 얘기를 좀 해서 너희들한테도 용기를 좀 주고 싶어서, 일단은 너희들 선배들, 그러니까 너희 1년 선배들이지, 고3 선배들이 대학들을 이제 조금씩 붙고 있어. 그래서 좀 결과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뭐 이름을 말할 수 없겠지만 영상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 결과를 좀 말해주자면,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인가?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 또 이거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한 친구는 이제 의지대가 아니라 가천대지.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과 너희들 알지? 한 친구는 좀 의지대인가 합격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애들이 좀 좋은 결과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작은 학원인데 너무 과분한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어서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가 이제 엊그제 같은데, 약간 처음 시작했을 때 다들 확신이 없었어. 자기네들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특히 이 친구 누군지는 실명은 언급은 안 하겠지만 되게 나랑 인연이 각별한 친구 중 한 명이었는데, 고민이 되게 많았어. 확신도 없었고. 그러니까 수능을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애였어. 그러니까 수시도 잘하고 수능도 잘하는데, 특히 수능을 좀 더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인데, 아무래도 수능이라는 공부가 이제 롱텀 공부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말고사나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같은 경우 숏텀 공부잖아. 그러니까 잠깐 공부했던 걸 팍 이렇게 내버리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롱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이 있으니까 자신이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선생님이랑 너희처럼 이제 뭐 여기 어떤 친구들 나랑 국어만 공부하기도, 어떤 친구 영어만 공부하기도, 어떤 친구 영어 국어 다 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얘는 영어 국어를 다 했었던 친구였고, 그래서 과연 선생님이랑 공부해서 제가 인서울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도 나한테 많이 했던 친구야. 근데 합격을 했어. 그래서 정시로 합격을 했더라고. 그래서 특히 더 고무적이었던 거는, 이제 학원에서 수능 영어 성적을 받아서 100점 받았대. 진짜 거짓말 아니고 100점 받았대. 그래서 되게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학원 자체가 이제 원래 영어 학원이잖아. 그래서 영어에 원래 메리트가 큰 학원이긴 해. 또 내가 국어도 열심히 너희들 가르치니까 그지? 그지? 만족하지? 그래서 되게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 학원 다니면서 너희들 충분히 원하는 대학들, 너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대학 원하는지 나한테 말해줬잖아. 난 알고 있고,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솔직히 그지? 이 결과가 증명하고 있어. 이 친구는 그냥 워낙 잘했어. 그래서 근데 어쨌든 학원에 잠깐 다녔던 친구니까 그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나머지 친구들 참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해서, 너희들도 다음번에 이제 내년쯤이나 뭐 다음 년에 이제 너희 후배들한테 이렇게 좋은 귀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봤고, 근데 내가 뭐 하나 부탁해도 될까? 이거 물 좀 떠다 줄래? 어쩌면? 고맙다. 자, 물 때문에 잠깐 사고가 났었고, 다시 한번 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해보자. 그래서 얘들아,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들 너희들이 앞으로 공부함에 있어서 나는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이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속 싸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작년에 선생님이랑 이제 그 실랑이를 많이 벌였던 친구들이 있는데, 중간에 이제 그 학원을 9월이다 막 6월에 그만두기도 하고 막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당연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왜냐면 단기적으로 효과가 딱 보이지가 않으니까, 수능이. 그지? 이게 과연 1년 공부했다고 이 결과가 나올까라고 사람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영어 성적이 원래 이제 이런 거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누군지 실명은 안 밝혔으니까, 그치.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할 때 뭐 등급은 얘기할 수 없겠지만, 좀 되게 저조한,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잘 해석도 안 되는 막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 이제 수능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성적을 받았다라고 난 그렇게 들었어. 맡기기가 좀 그렇다. 되게 높아. 너 놀랬어.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원래 좀 잘하는 친구긴 했는데, 얘기를 해버렸다. 3등급 정도로 시작을 했었어. 근데 지가 이제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하는 것들을 받아줬더니, 이제 선생님이 영어 시간에 가르쳐주는 스킬들이 있잖아. 그지? 너도 이제 들어서 알겠지만, 그런 스킬들을 가지고서는 자기가 무지막지하게 공부를 했었나 봐. 그래서
솔직히 수능에서 100점 맞는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에 가깝거든. 모든 게 다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성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기특하다. 뭐 국어도 잘했고 이 친구들. 근데 이만큼은 또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결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너희들도 단기적으로 너무 고민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수능을 끝까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거고, 이미 학원에서 내가 보여준 것처럼 커리큘럼이 나와 있잖아. 1년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거 중간중간에 6월이나 막 9월 이렇게 보고 나서 결과가 안 나오면 이게 참 맞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드는 건 당연할 것 같아.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한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결과를 내는지에 대한, 그래서 너희도 반드시 장기적인 어떤 그런 안목에서 싸움을 해가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수능은 절대로 단기로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야.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6월 때 이제 금년 6월 때 너희들이 기존에 4등급 정도였잖아, 등급이. 근데 3이 됐다, 성공한 거야. 하나만 올려도 대단한 거라고 보통 학부가에서 얘기를 많이 해. 등급 하나 올리는 게. 근데 조금 이 동네 특성인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애들이 단기적으로 결과가 안 나오면 힘들어하더라고. 근데 공부는 장기적인 싸움이거든. 선생님도 하루아침에 막 내가 영어를 1등급 받고 막 이랬던 게 아니야. 계속 싸웠던 거야.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3 돼서 또 시작을 하는 거니까 더 장기적인 안목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너무 이게 나이브하게 하는 얘기는 아니야. 계속 열심히 타이트하게 가되 단기적으로 결과가 안 나온다 흔들리지 말자 이거지. 알겠지? 되게 중요한 뚝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결과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본격적으로 국어 좀 들어가 보자. 오늘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 북학 관련된 지문, 그리고 18세기 중국의 이제 경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 뭐 중국의 상황이라고 그러자. 중국 상황, 청이지 실제로는. 그리고 3D 모델링, 렌더링과 관련된 3D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지문들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 거야. 알겠지? 자, 들어가 보자. 북학. 북학이 어떤 학문이고, 또 이게 어떠한 배경에서 성립이 되었고, 또 여기에 유명한 학자들이 누가 있는지, 또 이게 어떠한 지금 내용들을 얘는 담고 있는지를 보도록 해보자. 첫 번째, 이제 북학이라고 하는 건 조선 후기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17에서 19세기를 얘기를 해. 그래서 이때 실학의 한 유파래. 그래서 중상학파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뭐 이용고생학파, 중농학파, 중상학파 되게 다양해. 근데 어쨌든 당시 실학자들 가운데 한성의 도시 분위기 속에서 자란 일파가 있었고, 이들은 한성의 상공업 발전과 직간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주로 상품의 유통이나 생산성의 발전을 주장했고, 이들의 사상은 이용후생, 실용적으로 물건을 쓰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 그치? 실용적으로 생각을 하는 방식이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야. 근데 너희들도 어느 정도 배워서 알고는 있으니까,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18세기 중엽 이후 여당인 노론의 일각에서 시대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려는 새로운 학풍이 일어났대. 그래서 이 학풍은 청나라에서 배우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흔히 북학. 그래서 여기서 북은 누굴 가리키고 있는 거야? 청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거지. 그래서 북학이라고 한다. 물론 이들 역시 어디까지나 노론으로 주자성리학의 프레임 위에서의 새 문화 수용을 말하는 거였다. 이때의 중국은 강희제에서 건중제. 이때가 이제 17세기에서부터 18세기지. 중국의 전성기였어. 그러니까 청나라의 가장 전성기이고 18세기가 끝날 무렵부터 해서 중국의 이제 전성기는 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뭐 영국하고의 아편 전쟁이 막 일어난다든지 이러면서 중국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지. 그래서 이때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시기고, 중국 역대 문화의 정수가 총정리되었대. 산업성장과 서양 과학기술의 문명 도입이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계속 이제 급부상하고 있잖아. 근데 그 이전 시기 한 19세기에서 20세기 동안에 중국 계속 내리막길을 걷던 나라였어. 근데 그 이전 18세기에서부터 17세기 이때는 중국이 최전성기를 역사 속에서 누리고 있었던 시기라는 거를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거야. 따라서 중국의 주인이 이 만주족은 여전히 멸시하되 그 안에 담긴 중국 문화와 산업 기술은 수용한다는 유연한 자세가 바로 북학이다. 되게 중요한 얘기지. 뭐야? 얘네들의 민족성이나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멸시하는 거야. 왜? 조선은 무엇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나라야? 어떤 학문을 기반으로? 성리학이지. 유교라고 하면 안 돼요. 유교가 아니라 성리학이야. 유교와 성리학은 좀 많이 다른 거야. 선생님 뭐가 달라요? 많이 좀 달라.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보자 하도록 하겠어. 그래서 그렇게 만주족이라고 하는 좀 떼놈이라고 그러지. 이런 야만스러운 건 멸시하지만 걔네들이 만들어낸 이런 실용적인 것들은 받아들이고자 하는 게 북학이다 이거지. 그래서 정경 분리라 할 수 있는 이런 사상적 기반. 정경 분리가 뭐야? 정치와 경제 분리지. 정치와 경제 분리. 그러니까 정치는 이런 어떤 가치관을 배경으로 하는 거, 경제는 이런 어떤 실용적인 것을 배경으로 하는 거. 그 두 개를 분리하는 거야. 이런 사상적 기반은 후일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되
정신과 세상은 동양의 것으로 해서 야만적인 서양인을 감화시키자는 동조석 이론의 논리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북학의 대표자는 누가요? 홍대현, 박지원, 박재가, 이덕무 등이 있대. 그래서 우리 이제 비문학 그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지. 자, 그래서 북학파의 공통점은 청나라 사신단에 섞여 북경에 다녀온 인물들로, 얘네들이 이제 북경에 다녀온 놈들이지. 그래서 그들의 이제 중국 기행문이 발단이 된다. 그래서 열하일기 같은 게 있어. 열하일기 들어봤지? 네. 열하일기 대표적인 어떤 기행문이지. 이따가 뒤에서 잠깐 보겠지만,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보고 들은 첫 문화의 우수성을 통해 조선의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인식 개혁이 필요했다고 주장을 했고, 그들의 문제 인식 속에는 당시의 양반 사회의 모순에 대한 것도 깔려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양반전이라고 들어봤어. 양반전. 그런 이제 그 조선 시대의 재미있는 소설이 있죠. 실제로 만화로도 많이 편찬이 돼 있어. 이런 어떤 그 모순에 대한 인식이 좀 깔려 있어. 그에 대한 통렬한 풍자 비판 역시 엿보이면 농업이나 상공업 등 육지적 노동에 대한 천실한 전통적 산업공사 형태를 벗어나 생산이라는 행위 자체를 높이 평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자, 넘어가 보자. 가볍게 읽으면 돼 이렇게. 그래서 북학파 계보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북학파 계보를 보면은 좀 지울까? 지저분하니까. 보면은 진짜 운이 죽겠네. 처음에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경세치용학파, 중농학파가 나오고 있지. 여기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야? 성호 이익이지. 성호 사설이라고 들어봤어? 이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거는 이게 중농학파, 그러니까 농업을 장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야. 이 이후에 이제 뭐 윤동규, 신우들, 안정복, 이병규, 이용, 권철신 같은 18세기 사람들을 필두로 해서 이후에 19세기엔 또 누구를 이 사상적 흐름이 이어지게 되냐면 황덕길, 이상환, 이가환, 그다음에 이백, 이승훈, 정약전, 정약용. 여기서 이제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또 정약용 같은 사람은 너희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까, 그지? 우리 그 남양주시 자랑이잖아, 정약용. 그래서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목민심서로 원래 유명하지. 근데 그거는 목민, 즉 관리자들, 국가의 관리자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통치 기술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는 것이고, 경세일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농업화, 농업을 어떤 식으로 개관하고 장려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고,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개혁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사람으로 유명해.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게 중상학파, 북학파,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지. 그러니까 왜 실학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안 들어오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이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구별을 지어야 돼. 그래서 중농학파가 아니라 중상학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일단 보면 알겠지만 박지원, 그다음에 이덕무, 박재가, 서유고, 홍대영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홍대영은 천문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떠한 주장을 했었냐면 그 당시에 우주 무한론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 그러니까 우주의 공간이 굉장히 무한하게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파악을 조선시대에 벌써 했었다니 좀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 근데 박지원,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뭐 양반전 같은 걸 쓴 사람이기도 하고, 또 열하일기, 이제 청나라를 갔다 온 기행문이지. 그리고 자신의 연암집이라고 하는 것을 쓰면서 상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람으로 굉장히 실학에서는 아주 큰 위치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지. 그 다음에 이덕무, 우리 이제 그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지. 그 다음에 박재가 상업 정유각집이라고 하는 것을 썼던 사람이고, 서유구는 농학에 대해서 썼던 사람이야. 좀 신기하지? 중농업파인데 여기에 지금 이런 글을 썼다는 게. 근데 뭐 너무 이거를 또 막 구별지어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둘이 통합적으로 가는 거긴 한데, 그래도 구별되는 지점은 얘는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중시하겠다는 거 기본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들어봤어? 추상 김정이라고? 안 들어봤나? 지금 그 저기 DDP라고 해서 서울의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에 가면은 이 사람의 작품들이 전시가 막 되어 있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 실사고 싶어 이제 보증학파라고 해서 이 사람이 좀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히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을 조금 더 익숙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고 우리 이제 본문 들어가 보자. 자, 18세기 중국의 상황. 자, 18세기 중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청은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 아까 위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이런 황제들의 통치 아래서 140년간의 전성기, 어마어마하지. 140년간의 전성기였다니. 그래서 동아시아의 최강자를 군림하고 있었고, 사회 또한 매우 안정되었고, 영토를 활발히 확장하는 동시에 서양과도 활발히 접촉하였다. 이때 청나라의 경제적인 번영도를 굳이 비교해서 알려주자면, 유럽을 다 합해서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강력한 대국이었어.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지만 18세기 후반에는 막대한 원정 비용과 정치 혼란, 그리고
빈부 격차는 문제점에 노출되었고 백년교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고 이제 그 어떤 집합체가 되겠지, 집단이 되겠지. 결정적으로 청이 위대한 제국에서 그저 그런 제국으로 전락하는 게 이제 18세기 후반이었다. 안타깝지 사실. 18세기 10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중국의 인구는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러니까 이때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를 해. 우리 본문에도 나오잖아, 인구 증가에 대한 얘기. 읽어봐서 알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때 2배 이상 증가하였고 1%에도 약간 못 미치는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1세기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은 전근대 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1770년 이후 증가율은 완화되었지만 인구 규모의 효과로 인해서 1850년경 중국의 인구는 4억 3천만 명. 대단하지?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5천만 명 정도지. 근데 벌써 중국은 1850년대 4억 3천만 명이었던 거.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의 인구가 거의 20억에 막 육박하잖아, 그지? 한 몇 배냐? 5배 정도 지금 5배까지 증가하고 다 4-5배 증가한 거지 지금. 그래서 19세기 후반 이후 중국 사회는 인구 함정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점차 가난해지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너 혹시 멜서스라고 들어봤어? 멜서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어.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멜서스가 하는 얘기는 인구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빈곤해진다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이야. 그렇지? 왜? 자원은 한정적인데 인구가 너무 늘어나면 자원은 부족해질 거 아니야. 그럼 그에 따라서 경제도 빈곤해질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야. 그게 여기에 제대로 접목이 되는 예시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러나 거대한 인구 규모 때문에 훨씬 낮아진 인구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1950년 중국의 인구는 5억 8,300만 명으로 늘었다. 오늘 못하는 미안해. 18세기 중국은 인구가 많으나 땅이 적은 나라였다. 땅이 적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중국이 광활한데 왜 땅이 적었느냐. 읽어보면 알겠지. 그러므로 토지의 공급 탄력성에 비해 노동력의 공급 탄력성이 훨씬 컸다. 땅이 부족하다라는 건 개간할 수 있는 땅이 부족했다라는 거야. 뭔지 알아? 그냥 그렇지. 황무지는 많은데 이거를 개간해서 땅이라고 하는 게 영향을 갖고 있는 거거든. 알겠지? 네. 들어와.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러한 인구와 토지 간의 모델은 토지 절감 기술을 발전시켜 토지 이용률과 토지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그 결과 1400년에서 1850년 동안 경지 면적은 3천 위에 증가했으며 식량 생산량은 5.3배 증가했고 단위 면적과 생산량도 4분의 3이 증가하여 6.6배나 증가한 이제 그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더불어서 또 모두 성장했느냐? 농업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도 성장했대. 그래서 16세기 미주 대륙의 은광 개발의 여파로 마닐라를 통한 동서 교육이 확대되었고, 필리핀 마닐라지. 그리고 미주 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인 거잖아. 그래서 특히 광동, 복건, 절강 지역에는 연간 2,300만 온스의 은이 유입되어서 16세기 협회 경제의 붐을 조성하였다. 이거 우리 또 본문 보면 몇 번 문제였냐? 그 세 번째 문제였나 그랬지. 이 국가 관련된 지문에 그 번호가 29번이지. 29번. 잠깐 29번이 아니고 29번이 아니고 20번일 거야. 20번. 거기 20번에 보면 이와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은의 풍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치? 그 당시 중국의 상황이 보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미주 대륙의 어떤 은광 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다량의 은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으로 어떻게 한 거야? 화폐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폐를 종이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은으로 찍어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은의 확보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이때 뭐 수공업도 열심히 발달했고, 나머지 뭐 종이산업 발달한 거, 비단산업 발달한 거 그냥 읽으면 될 것 같고, 또 농촌 시장이 발달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농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는 얘기를 앞에서 하는 걸 또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 될 것 같아. 자, 근데 이게 중요하지. 뭐야? 이렇게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변화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았대. 뭐야? 기술, 제도, 정치가 변화하는 속에서도 전통적 사회문화적 특징은 여전히 그 위대를 발휘했다. 사회문화적 특징이 뭐야?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토대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유교적인 가치와 질서 가운데에서 윗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계급적인 가치가 존재를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유교적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양반 상놈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왕족과 뭐 천민 노비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한 어떤 문화적 특징이라든지 또 실용적인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 태도도 있었지만은 반면에 또 어떤 허위허식이라고 해야 될까나 실용적이지 못한 걸 추구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고, 무엇보다 가장 심각했던 건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관리층의 부정부패가 되게 만연했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 사회는 변화보다도 안정과 조화의 높은 가치를 두고 있었다. 중국의 기술은 오랜 시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상업을 천시하는 유교적 가치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상하관계 말했지 이것도 상하관계 의사적인 인과관계 중심으로 이어진 사회조직과 가치관, 또 정보의 끊임없는 간섭과 방임, 그리고 무관심, 안정적 수요로 인한 고정적인 상품 공급 체계 등이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배경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정부패가 만연해질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이런 중국의 상황까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봐봤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지문, 자, 16번 해당되는 지문을 들어가 보도록 해보자고. 뭐 어려운 지문은 아니지 사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스트레이트로 달릴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그 국학 지문하고 그 다음에 3D 지문하고 오늘 뭐 끝나는 대로 바로 마무리를 해줄 거야. 보자 여기서부터. 자, 힘을 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스트레이트로 달릴 거니까. 자,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박지원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지? 아까 봤었지만 열하일기 같은 청의 문물 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한론을 구체화했다. 그래서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오늘 이것도 몇 번 얘기할 포인트 중 하나긴 한데 이렇게 때문에라고 하는 어미 있잖아. 이런 거를 조금 더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에서 가끔씩 선택지들이 중요한 파트로 이게 왕왕 출제가 되곤 하거든. 그래서 포인트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물론 여기서 이게 막 지금 뒤에 선택지에 등장하진 않지만 이거는 이제 때문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대. 자, 왜? 자신의 관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들의 북한론도 차이를 보였다.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관념, 뭐야? 중화관념인데 여기 또 수식어가 등장하지. 선생님이 요즘에 수업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잖아. 뭐? 수식어. 그지? 수식어가 왜 중요할까?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지. 뭐? 부연 설명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한다. 왜? 앞에서 이해하지 못한 추상적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거지.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뭘까? 이 사람이 여기다 수식어를 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아. 알겠지? 그리고 이거는 수능에 나오는 모든 이 텍스트에서 모든 비문학 지문에서 공통된 거야. 뭐 수식어 많이 등장해. 너희들 한번 발견해봐. 많이 등장해. 그래서 가장 문명의 속도를 여겨진 이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다르게 반영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 이동보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중화관념을 지금 청에 대한 인식에 어떤 식으로 투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이점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보면 첫 번째 A 파트야. 이거는 뒤에 아까 봤던 20번 문제하고 연관되는 지금 그 지문이지. 자, 보자. 먼저 A부터. 자, 북학이라는 목적 의식이 강했던 박제가, 여기서 박지원이 아니라 박제가가 지금 등장하고 있지. 그래서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뭐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 사실 여기서 어느 정도 감각을 얻을 수 있어. 글을 좀 읽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쟤네가 있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저걸 따라가야 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그럼 뭐야? 청의 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 이 사람이 청을 바라보는 입장은 굉장히 절대적이었던 거야. 뭔지 알겠지? 청이 짱이다. 뭐 이런 지금 그런 생각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야. 그가 쓴 북학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었으며,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였다라고 되고 있는데, 자, 자신의 관점에 따라 추상화된 것이었대. 그리고 이 현실이 조선의 뭐라고? 발전 방향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사실 조금 이제 선생님이 영어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이 구조가 어떻게 느껴져? 반복적으로 느껴지지? 나는 그렇게 느껴지던데? 이 사람이 청의 어떤 그런 발전 상황을 가치 기준, 발전 방향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이거를 뭐 굳이 일일이 다 읽어주기보단 뭉뚱그리는 건 아니지만 통합적으로 읽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하면 글이 조금 더 빨리 읽히기 때문에, 뭐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 계속 얘기해보자. 그래서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또 등장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글 쓰는 특징을 지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 글이 좀 쉬워서 이게 그냥 바로바로 보이긴 하지만, 자, 절대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이런 비교 어떤 어미도 굉장히 중요하지.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야. 이거 대단히 진짜 엄청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급진적인 생각 아니냐? 그치?
자신들의 것을 버리고 청을 쫓아서 합치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굉장히 급진적인 거야. 그래서 또 여기 수식어가 등장하지. 또 등장하잖아. 뭐뭐 한다든, 그치? 이런 수식어에 대해서 민감해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문장들을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게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디테일하게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수능 글을 읽을 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그냥 뭉뚱그려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자신들의 머릿속에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구조적으로 분석적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떤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 앞에서 이 북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 학자들이 청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어떤 그 중화관념을 가지고 청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야. 여기 현실은 딱 하나가 있는데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중화관념에 따라 이거를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곧 뭐인 거야? 분석에 틀린 것이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박제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중화관념이 어떤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박자 같은 경우에는 중화관념 자체가 아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명나라 숭상 이런 거 다 떠나서 야 청이 베스트야 라고 하는 그런 논지를 펼치고 있는 거라고. 심지어 청이 베스트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선의 독자성까지 무시하고 있을 정도로 급진적이라는 거야. 니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센시티브하게 민감하게 반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알겠지? 수식어. 자, 그래서 그의 북학론이 밑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 이것도 예상이 되지 않냐? 청나라를 베스트로 여기고 있다면 명에 대한 의리를 어떻게 했겠어? 저버렸겠지. 봐봐. 그래서 그는 의리 문제를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100여 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야 이거 진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 얘기를 하잖아. 돌멩이 맞아. 돌맞아 진짜. 소멸된 것을 여겼대. 야 청이 짱이야. 기존에 있었던 명나라에 대한 우리의 의리 그딴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대단히 급진적이지. 그래서 청 문물제도의 수령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당위성이라는 얘기를 하지. 당위성이 뭐야? 정당성이지. 그러니까 야 우리 그렇게 북학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탄탄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어떠한 근거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로. 알겠지?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쉬운 글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글을 지금 바라보는 어떤 구조적인 이런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고 내가 너희들한테 나눠준 분석 그 텍스트 분석 그 프린트 있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꼭 해봐. 뭐지? 되게 잘했어. 오늘 지금 해온 친구가 있는데 여기 지금 근데 어쨌든 되게 잘해왔고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좋은 게 뭐냐면 이 비문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제 요즘에는 뭐 이거를 독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근데 이 비문학과 독서에 대한 정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글을 많이 분석해 봤는지에 따라서 달라져. 특히 이따가 3D 애니메이션 볼 때 느끼겠지만 글을 읽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천천히 읽어도 돼. 지금은 빨리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알겠지? 3월까지는 그냥 천천히 읽는 연습을 해.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분석 능력에 대한 캡타 이 능력의 영역을 많이 늘려갔으면 좋겠어. 그게 내 목적이고 지금 소대. 저게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 주자학자 누구야? 주자가 누구야? 주자가 누구야? 주희가 누구야? 내 친구야? 그게 아니라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잖아. 알겠지? 네. 그래서 성리학을 만들었던 이 주의를 높이 사는 거지. 주자. 우리 아들 자자를 쓰잖아. 이 높은 업적을 이룬 또 성인들, 위대한 학자들에 대해서, 그렇지? 뭐 공자, 맹자, 노자, 그렇지? 그리고 또 누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송시열 들어봤어? 송시열이라고 하는 이 노론의 어떤 그런 거두가 있지. 그 사람은 송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사실 사람 먹고 죽어가지고 뭐 별로 잘 외우시다 막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딴 얘기였고. 아무튼 이런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런 어미에도 좀 조심해야 돼. 아까 보다도 그렇지만 여기도 그래.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는 어떤 그런 대조적인 느낌, 대조가 들어오는 느낌일 때는 반드시 너희들이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해줘야 한다고. 주자학자들과 달리 물론 이건 쉬워 이 질문은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였고 또 심지어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는 듯 실용적인 입장을 보다. 양반 이익 겁나 추구하지. 얼마나 욕심쟁이나 양반들이 그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넘어가보자.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실전적인 해설이긴 한데 여기까지 A를 읽었으면 A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고 넘어왔을 것 같아. 물론 A를 다 풀 수는 없겠지만 해당되는 선택지들이 있잖니?
자, 거기 20번에 있지, 20번에. 20번에 넘어가면 1, 2번이 A하고 관련된 얘기지, 지금 보면. 그치? 자, 보면은 여기 20번에 보기는 가에 제시된 북학의 일부이다. A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비판적 일기를 수행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발문은 좀 이따가 내가 더 분석을 해줄게. 간단하게 보기만 보자고 지금. 자, 보기에서 뭐라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말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하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에 말이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 하려고 하는데 능력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한다. 그렇더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류와 명망은 그대로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자신들이 상업적인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유교적인 질서에서 총상받는 자신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버려지지 않는다. 이게 그 두 가지가 통합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북학이가 지금 주장하는 거지. 그래서 유생이 거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고 그러니까 상행위를 한다라는 거야. 재상조차도 재상이라고 영의정 이런 사람들, 그치? 엄청 우리나라로 지금 총리 같은 사람들이지. 재상조차도 직접 융복사 앞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산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은 수만 양을 연경에 실어 보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은이 있으면 연경, 그 북경에다가 다 보내버린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뭐래?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 저들의 은으로 바꿔오는 일이 없대. 우리가 은을 역으로 가져오는 일이 없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은이 엄청 많지. 중국은. 그래서 은이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지만 약은 사람에게 먹여 반나절이면 사라져버리고 비단은 시신을 감춰져 보는 반년 만에 썩어 없어진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한 번 쓰면 사라지는 이례적인 것들만을 보유하고 있음을 어필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어쨌든 그래서 A하고 이걸 결부시켜서 한번 판단해보자고. 1번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은 A에서 제시한 실용적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자, 물론 이거 쉬워. 근데 1번은 그러니까 이제 틀린 선지지. 왜냐면 맞는 얘기니까. 근데 여기서 상업에 대한 인식 어떻게 생각을 했었어? 여기서 상행위에 대한 얘기를 어디서 얘기하고 있니? 지금 보면은 어디 나와있냐? 그 어떤 그 이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이익 추구가 곧 상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상업.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괜찮다, 긍정하고 있는 입장을 보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1번에서도 지금 A에 대해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판단은 허용이 가능하게, 허용이라기보다 맞는 얘기가 되겠지. 어렵지 않게.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에 제시된 조선의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은 A에서 제시한 북한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A에서 북한론의 당위성에 대한 당위성은 여기서 등장하죠. 당위성. 근데 당위성을 어떻게 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익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요와 명망은 그대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신은 꺾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알겠지? 오케이? 이 보기가 A를 지지한다고. 괜찮잖아. 뭐 무리가 없잖아 전혀.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 정답이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자. 이게 1, 2번은 지금 풀렸고 이건 약간 실용적인 해석이었는데 뭐냐면은 이거를 다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적으로 읽었다가 바로 딱 적용을 해버리는 거야. 왜 그렇게 할까?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까먹기 때문이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이덕무는 이 면기를 저술하면서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고자 하였대.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그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할 때. 자, 이덕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박제가랑은 조금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 왜?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을 했대.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덕무는 청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또 하고 있나 보구나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 그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굉장히 배려한 거지. 민생을 왜 경시 열겠냐 이거야. 그래서 이덕무 같은 경우에는 청의 긍정적인 점을 보면서 이 민생을 경시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 이 부분이 바로 박제가하고의 뭐가 되는 거야? 차이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 왜? 박제가는 청에 대해서 무분별적으로 베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물론 이 사람 무분별한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민생 경시를 지적하고 있으니까 약간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이게 바로 이 지문의 의도야. 뭐? 실제 의도. 차이점을 파악하는 거, 비교 대조라는 사고방식. 내가 이제 수능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그 구조들. 자, 하지만 청 문물의 효용은 도외시하자. 도외시하는 게 뭐한가? 무시하거나 경시 여기는 거지. 하지 않아. 도외시하지 않았대. 박제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뭐? 이용후생에 관심을 두는 건 마찬가지였대. 그러니까 박제가도 이용후생을 얘기를 했었고 이 사람도 이용후생을 얘기하겠지. 근데 사실 우리 아까 배경 지식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 둘은 전부 다 어느 학파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야? 중상학파지. 그지? 그래서 이용후생이라고 하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갖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어. 스스로 평등견이라 불렀대. 자기를. 이 견이 개견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닐 거야. 볼견자니까 자기를 개라고 했겠어? 볼견자겠지. 볼견자. 그래서 스스로를 평등견이라 불렀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청에 대한 이게 중요하지.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그 당시에는 청이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에서 벗어난 거야.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한 거야?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대.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자,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뭐라고?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평가받았다. 자, 되게 중요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얘를 지금 평등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평등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청과 조선의 그 구분, 그러니까 구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하지만 배타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아까 박지가가 뭐라 그랬어? 조선의 독자성을 버리자는 얘기를 했었지. 심지어. 그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또 차이점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포인트는 이 평등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동문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조선의 독자성을 버리자는 거야? 유지하자는 거야? 유지하자. 그렇지. 유지하자는 거야. 독자성을 가져가도 좋다. 다만 청을 배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즉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하지만 이런 헌지들, 이런 어떤 그 저서부터 항상 중요하지.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아까 만주족 우리 배경지 시간에 나왔었지. 야만족으로 폄의하는 거야. 그래서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이것도 또 대조지. 아까 명은 X였잖아. 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 여기고 있어.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어때? 글이 들어오지.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박지하 같은 경우는 청짱! 근데 이 사람은 지적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 사람은 명나라 꺼져! 근데 명나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용고생은 둘 다 공통점이야. 근데 이 사람은 또 야 조선 독자 뭔 개소리냐? 근데 독자적 괜찮다. 어때? 이렇게 그 비교,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게 쉽게 딱딱딱딱 들어있진 않잖아. 그치? 어떤 포인트에서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알겠어? 이걸 이제 표로도 좀 정리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읽었고 이제 나를 한번 넘어가 보자. 나는 간단해. 내가 아까 얘기한 그 배경 지식에서 나오는 얘기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냥 그 정도의 얘기. 자, 읽어보면 가가 더 중요했고 나는 그냥 너희들도 중국이 이랬구나 정도 받아들이면 된다 이거야. 자, 보자. 자, 18세기 후반의 중국은 명대 이래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을 때 이건 너희도 지금 아는 사실이지. 아까 얘기했잖아.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초된 전기상부터 시장 발달했다는 얘기 아까 했었어. 인구 100만의 대도시의 시장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대. 그러니까 계속 상행위 또 농업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경제적 발전에 번영을 누리고 있다 이거야.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 물건으로까지 확대되었대. 이게 이제 우리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지. 뭐야? 얘네들이 상업행위, 농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런 조선이나 청나라나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상행위, 농업행위를 할 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건 사치품과 같은 특정 항목들을 중요시 여겼던 건데 그게 일상적 물건에까지 퍼졌다라는 건 그만큼 경제적 영역, 이 경제적 영역이 포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야. 범위가 엄청나게 넓었다는 거지. 그 부분을 캐치해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상인 조직의 발전, 그지? 유니언이 발달했다는 거지. 조합. 요즘에는 막 조합 많잖아. 노동조합 같은 거. 그런 게 발달한 거야. 근데 이 유럽에는 뭐가 있었어? 길드라는 게 길드 들어봤어? 세계사 공부한 사람들은 알 텐데. 유럽에는 이제 길드 같은 게 발전을 했지. 네. 그러니까 뭐 게임 같은 데 옛날에 막 길드 같은 게 있었는데 막 어떤 그 집단을 구성해가지고 막 집단들에 몰려다니면서 다른 길드를 막 쳐 부시고 막 이런 거. 롤에는 막 그런 거 없네. 나 롤 안 해봐서 모르는데. 없어? 아무튼. 그래서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기관이야. 신용기관도 등장을 했대지. 신용기관이 등장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그 뭐냐 금융이 뭐야 금융시장 금융시장이라고 그러지. 보통 우리가 금융시장을 얘기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 주식이지 주식. 사실 근데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장 있잖아. 은행 은행과 관련된 업무 이런 게 다 금융시장이야. 그렇지? 이런 은행이 발전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너무 간단해. 아니 뭐가 있어야 은행이 있는 거야? 화폐. 화폐. 돈이 있어야 은행이 있는 거야. 돈이 있어야 주식이 있고 은행이 있는 거라고. 그럼 돈이 있다는 얘기,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곧 뭐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일까? 당연한 얘기지만 실물 자산도 덩달아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물론 이게 1대1의 반영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실물 자산 대비 돈의 반영률이 1대1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전통적 경제학자들의 입장이긴 한데 이거는 깨진 지가 오래지. 왜냐면 이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실물 자산에 대응하는 면이 물론 많지만 어느 정도 경계를 넘어서면 이거를 1대1로 반영하는 걸 넘어서서 이게 더 돈의 가치라든지 또 주식의 가치 같은 게 겁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다르단 말이야. 근데 신용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주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이런 돈에 대한 관리를 얘기하는 은행 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 이걸 관리해 줄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돈이 많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요즘에 수능 글을 나도 여러 번 읽으면서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인데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이게 원래 내 관점이 아니거든. 나는 원래 되게 내 주장이 좀 확실한 사람이었어. 수능 글 읽을 때 배경 지식 뭐 필요하냐 그게 갖다 버려라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요즘 수능 글은 안 그래. 봐서 알겠지만 너희들이 법학지문 읽을 때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읽기가 쉬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이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그런 배경 지식들을 내가 추가로 얘기해주고 있는 건 글을 조금 더 잘 익히게 해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거야. 자, 어쨌든 신용기관의 확대, 그래서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국 당연한 얘기야 이건. 그래서 잠깐 넘어가자. 대외 무역의 발전과 은의 유입은 중국의 경제적 변혁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이었다. 은의 유입, 아까 얘기했었지. 마닐라, 그러니까 미주에서 발견된 엄청난 은이 마닐라를 통해서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한 과세는 상품 경제의 발전을 자극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은과 상품의 세계적 순환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자, 계속 가보자. 그러나 이제부터 그러나가 나오지. 그러니까 흐름이 변하는 거지. 청의 번영은 지속되지 않았고 19세기에 접어들 무렵부터는 심각한 내외의 위기에 직면해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된다. 북극파들이 그러니까 거기 기행을 한 거지. 18세기 후반에도 이미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 부족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성행하였다. 조직. 그래서 이런 결사 조직은 어떠한 원동력이 되어서 불법적인 활동을 만들어냈지.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또 위기 상황 시에는 반란의 조직의 기반이 또 되었대. 자기네들이 힘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야 정부 쟤네들 뭐하냐 우리 힘도 있는데 가서 뒤집어 엎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인맥에 기초한 관료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 역시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았다. 뭐라고? 관료사회 부정부패.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늘어났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규모는 정체되어 있었고 경쟁의 심화가 종종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되었다. 뭐라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당연히 이제 상행기가 발달하니까 경쟁이 엄청 심화되겠지. 그게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되고 가볍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 성의 화려한 번영의 그늘에는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 통치자들도 번영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는 경향이 있었고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확대로 인해 이런 경향이 강화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18세기 후반의 청조정은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위기가 본격화되진 않았고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사회 변화의 부정적 측면을 염려하거나 개혁 보완을 모색하였다. 가볍게 읽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자, 그럼 16번부터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 16번. 빨리 끝내야죠. 3D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어때? 맞는 얘기지? 아까 전에 내가 저기다가 구조 분석해 놓은 게 있잖아.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 이덕무나 박제가 같은 사람들은 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중화관념을 가지고 이 현실을 바라보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1번은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지. 어렵지 않게. 정답은 1번이지. 그래서 2번 되게 쉽게 정답이 지금 나오고 있어. 근데 2번 이제 보면은 가는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대.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 그랬는데 사실 사상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뭐밖에 없어서 중화관념이야. 끝이야. 근데 그거를 지금 서로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지. 3번.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하면서 좋아. 근데 다양한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 분류해 서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대별 기준은 안 나오고 있어. 알겠지? 물론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보이긴 하지만 이걸 시대별로 어떤 기준이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개소리하고 있는 거지. 4번.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중국의 사상적 변화는 좀 애매해. 근데 그러한 변화가 지니고 있는 긍정, 부정, 평가하는 내용은 여기 드러나지가 않고